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네, 사막구리입니다. 네, 보십니다. 네, 상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오늘 문묘 18년 마지막 네, 동국 18년, 해동 18년이라고도 불리는 그렇죠. 문묘 18년의 마지막 박세채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그렇죠, 박세채. 뭐가 세채? 침이 세채. 역시 죄송합니다. 대신 너무 좋았어. 자, 세채가 어이죠. 예, 어이. 네, 어이. 새 할 때. 채는 아이. 어이 아이. 어이 아이. 어이 아이. 어이 아이. 야. 정신노은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네. 가시죠. 가겠습니다. 편집해야겠다. 자르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인조 때 태어났었고. 인조 반정. 그렇죠. 인조 때 태어났었고 숙종 때까지 살았던. 숙종. 네, 굉장한 또 분이시다. 어쨌든 뭐 한양에서 태어났어요. 오, 서울 태생. 그러니까 뭐 대단한 집안 사람이에요. 대단한 집. 외갓집도 대단해요. 외할아버지가 영의정이었으니까. 영의정. 뭐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 대단한 집에서 태어났고 이제 5살에 대신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일찍 돌아가시네요. 네. 대신에 돌아가셨다고요? 아니 5살 때. 지내가세요. 6살 될 때 또 병자호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숙모 네. 조씨 숙모랑 남해로 피난을 갑니다. 남해까지.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저 남쪽으로 아예 내려가. 그러다가 이제 남원에서 살았어요. 3년을. 약간 조금 올라와서 사셨네. 네, 남원에서 살다가 이제 9살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서울 돌아온 지 얼마 안 있어서 한 5년 있다 또 아버지도 돌아가시는 거야.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16살에 결혼합니다. 진짜 빨리 가네요. 명문가 집안의 딸과 결혼하죠. 네, 원두추라는 분의 딸과 결혼을 하고. 원씨예요? 네, 원씨 원주 원씨. 네, 그리고 19살에 이제 그 과거 시험 학교에서 성균관에 들어가는. 18살에 합격하고 19살에 들어가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살, 21살 요때 이제 그 저번에 했던 우리 그 신독재 김집 이런 분 밑에서 공부하고 김상헌 이런 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에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긴 했지만 뭐 송시열, 송중길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독학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과거 시험 전까지 스승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네. 그러네요. 원래 누구 밑에 배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은 건 없고 거의 뭐 독학을 한 케이스가 아닌가. 독학으로 급제했다. 율곡 이의 학문을 어릴 때부터. 네. 경몽요결. 경몽요결. 율곡 이 경몽. 어쨌든 이제 뭐 그런데 집안은 또 이 사계 김장생. 네. 집안하고 또 이 그 박세치 집안이 또 교류가 있었어. 그러니까 김집한테도 가서 배우고 그랬겠지. 라인이 있었겠죠. 라인이 있어서 아마 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뭐 또 그런 부분에 혼자만 했겠느냐. 그렇지. 라는 생각도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은 그런데 거의 40대까지 계속 청거받아. 과거도 합격했고 하니까 안 나가 잘. 이분도 안 나가시네. 안 나가. 진짜 이게 현인들 특징이야. 안 나가. 안 가. 정리해 안 가. 안 해. 왜냐하면 이제 뭐 병자호란도 일어나고 효종 때 또 막 시끄러웠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나가면 화를 입는다. 그렇지.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있어. 지금으로 치면 제가 볼 때 문묘 18년을 지금으로 치면 두 종류 같은데 대학 교수나 성직자인 거지. 학자거나 대학제 대제학. 그러니까 뭐 학교에 대학교 교수가 됐거나 아니면 성직자가 되는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부르는 거야. 네. 어디 비서실장으로 와라. 뭐로 와라. 그랬을 때 진짜 하기 싫은 거지 그냥. 나는 그냥 공부하는 거 좋은데. 뭐 애들 가리키고. 그럴 수 있지. 뭐 그 성향이 그래 성향이. 또 그런데 잘못 올라갔다가 또 막 이리 풍파 저리 풍파
막 풍파 속에서 내가 어떤 막 절세의 권세를 가지겠다 이런 성향이 아닌 사람들이 또 태반이기 때문에 정신 또 위험하죠. 아니면 이 고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안 간 거 아닐까? 그런 것도 있죠. 해안을 가지고 아니, 있어요. 그럼. 근데 이제 그게 또 유혹이잖아 사실. 그렇죠. 권력이란 건 또 유혹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다. 감투욕심도 없고 딱히 뭐 이런 거지. 그냥 사람 제자나 기르고 그렇지. 아 이거 먹고 또 양반이니까 네. 먹고 살만하고. 뭐 그냥 관계만 잘 돈 높게 다지고 그렇죠, 그렇지. 네. 뭐 그래도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33살에 마포에 가서 이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사는데 지금도 마포 현석동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가 현석이에요, 현석. 검은 돌. 현무암할 때 그 현자죠. 네, 현무암할 때 검을 현자. 그 현석. 따지 검을 현눌황. 검을 현. 그래, 이게 뭐 박세채 호가 현석이라 이 동네 이름이 현석동이 되었다라고 하는지 현석동이었는데 현석동이어서 거기 이제 태어나서 아니, 거기 살아서 현석인지 그럼 잘 모르지만 뭐 율곡처럼 그럴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이 현석동에서 정자를 지어놓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포에 가면 그 바로 한강이 바로 보이는 정자에서 살았다고요? 정자를 지어놓고 살았다고. 그거 딱 난 깜짝 놀랐네. 그렇지. 벽도 없이 그냥 지붕 얹어서 거기서 살았다는 줄 알고. 이렇게 문하고 다 달지. 그러니까. 그래서 소동루라는 이제 그걸 이제 해놓고 거기서 뭐 지필도 하고 그랬나봐. 그때 당시에 그 마포 나루도 있고. 나루터가 있었구나. 그래서 마포는 거기잖아. 한강이 이렇게. 주랑 다른 데인가? 제가 지역을 잘 몰라요. 서울에 그 여의나루역 있잖아. 그것도 나루지 나루. 그 다 한강 지류니까 한강이 되게 크잖아요. 나루터가 많았잖아요. 그렇겠지 그때는. 그 우리가 뭐 압구정이라는 것도 그 정자 이름이거든. 압구정이. 그 정이에요. 압구정. 처음 알았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거기에 정자 하나 지어놓고 보고 있으면 갈매기도 쫙 날아다니고 말이야. 해질 때. 그리고 어선들도 이렇게 그 한강나루. 그리고 이제 조운선이 이제 들어오니까. 무슨 선이요? 세금.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좋은 배, 좋은 선. 좋은 배. 굿쉽. 그리고 이제 이게 돛담배들이 이렇게 돛을 이렇게 쫙 그때는 이제 그 포로 이렇게 면이잖아 면. 황포 이런 걸로 이제 그 누런 돛을 이렇게 달아서 이제 그걸 쫙 펼치고 지나가는 배들을 이렇게 해가 질 때 한강에 쫙 가는 배를 그 정자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문 열어놓고 보는 거야. 그럼 갈매기도 쫙 날아다니고. 본 맛이 있겠다. 근데 진짜 조용했겠다. 그렇지. 뭔가 그때는 지금 서울이랑 다르게.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소동루라는 그 지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 현석동이라고 현석동. 그래서 이제 현석 박세채라고도 한단 말이지. 이 현석동 이게 그러니까 이 소동루는 또 유명했어요. 유명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 세도 정치 들어가면 안동김 씨가 한창 세도 정치 심할 때 세도 정치. 그때 안동김 씨 김병근의 첩이 네. 그 별장을 갖고 싶어 했다고 소동루. 첩이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 박세채 후손들로부터 거의 빼앗았지. 소동루를. 첩이 갖고 싶다고 해서 빼앗는다. 상남자네. 사랑꾼이네, 사랑꾼. 오빠도 저거 사고 싶어. 그럼. 그래? 저 빌딩? 그러고 이제 긁어준 거야. 그렇죠. 제대로 안 긁고 빼다시피 했다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제 법원 경비 넘긴 다음에 납치를 받은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유주가 대원군이었거든. 대원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얼마나 뭐 좋았을까 경치가. 우리가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포 살았다라는 거. 현석. 그래서 이제 호가 이제 현석동. 현석이고 제일 유명한 건 남계긴 한데 어쨌든 이제 현석 박세채. 그래서 이때 33살에 마포 현석으로 갔었다. 33세. 갔다가 이제 계속 받아요. 뭐 종부시 주부로 임명됐는데 안 나가. 공조 좌랑 임명했는데 안 가. 시강원 안 가. 뭐 그걸 건한 뭐 40대까지 계속 안 가죠. 이게 공부가 돼서 진짜 오히려 안 간 것 같다. 공부가 안 됐으면 욕망에 휘말려서 갔을 것 같은데 현인들 특징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현종 때 우리가 그 유명한 현종 11년 12년이 경신대기근이었죠. 경신대기근이었고 그러다가 그 다음 경신대기근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 어떤 그 학문을 함께했던 형님 삼촌
네. 송중길이 죽죠. 아 송중길. 예.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시강원 장령 하니까 또 안 가.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럼 과거를 왜 본 거지? 현준 그 그냥 뭐 수능 봐서 1등 해보고 싶었겠지. 그렇죠. 본인 테스트 해본 건가? 수능 만점자 이제 한번 하고 대학은 안 가고.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숙종이 즉위하고 나서 이때 숙종이 14살이었단 말이야. 즉위했을 때가. 아 스승이 필요했겠네. 숙종이 14살이 즉위를 했는데 숙종은 근데 대단한 사람이었지. 이게 숙종의 두 얼굴인데 혹시 옛날에 드라마 동이라고 아십니까? 네, 알기만 합니다. 저도 알기만 보진 합니다. 않았어요. 보진 않았어요. 한효주가 동이잖아. 아 그랬어요. 숙빈채 씨, 영조의 엄마. 어. 근데 숙종에게 있어서는 이 얘기가 좀 길어지나? 숙종에게 있어서는 인경왕후라는 분이 계셨단 말이지. 네. 네. 이분이 숙종이 아마 어릴 때 결혼을 했어. 인경왕후랑. 네. 근데 인경왕후가 누구냐면 그 집안 사계 김장생 할아버지 집안의 손녀였단 말이야. 김씨 광산 집안. 김씨 집안에.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자기가 14살에 왕이 되고 동갑이었어 둘이. 이따가 나중에 이제 그 숙종이 한 20대 20살 21살 될 때 인경왕후가 죽어. 되게 일찍 죽지. 20대 때 죽었구나. 아. 그러다가 이제 그 인현왕후라는 분이 다음 왕비로 선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인현왕후, 인경왕후 둘 사이에 애가 없었다고.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20살의 젊은 숙종에게 있어가지고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아주 이뻤다고 여인이 등장하는 거야. 장옥정이라는 여인이지. 장옥정? 장옥정. 장옥정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장옥정이 나중에 이제 희빈이 된다고. 장희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장희빈을 사랑하게 된 거지. 장희빈을 사랑하게 됐는데 장희빈이 또 아들을 낳네. 더 사랑하겠네. 더 사랑하지.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을 원자로 올리려고 하는 거야. 숙종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송시열이랑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때. 본처 저기 뭐가 왕비가 아직 젊은데 있는데. 애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성급하게 결정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다 내치는 거야. 반대하는 걸 또 다 내쳤다고. 다 내치지. 다 내쳐가지고 이제 장옥정 계열의 정치인들을 남인들이었다고 그 당시에. 아 남인이었구나. 송중길, 뭐 송시열 이 사람들은 서인이죠. 네. 그러니까 서인들이 이때 막 몰락하고 이런다고. 그렇게 올려놓고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또 굉장히 눈에 띄는 아주 이제 좀 무수리가 하나 있었다고. 그게 숙빈채 씨였어. 숙빈. 그 숙빈채 씨하고 아주 또 숙종이 또 러브를 타는 거지. 그걸 만든 게 드라마 동이었고 그 숙빈채 씨가 이제 한효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숙종 사랑꾼이네. 사랑꾼이 아니고 이쁘면 일단 다. 근데 또 숙빈도 남자를 덜컥 아들을 낳았다고. 어이구야. 그 영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장희빈을 내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갈아타네요. 그러면서 다시 인현왕후를 한승연애. 폐비시켰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현왕후를 폐비시키고 폐비시켰어요. 폐비시켰지. 폐비시키고 이제 장희빈을 왕비로 올리고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올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숙빈하고도 눈이 맞았고 희빈을 또 이제 또 폐비시키나? 그렇죠. 희빈으로 다시 강등시키고 인현왕후를 다시 이제 비로 왕비로. 숙빈 최씨를 왕비로? 숙빈채 씨는 왕비가 될 수 없어. 너무 신분이 너무 그래서 그리고 인현왕후를 다시 등극시키면서 이 인현왕후 다시 올라오고 장희빈이 또 내려가고 나중에 사약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남인이 싸그리 또 제거가 되고 서인이 또 올라오고. 야, 나 같아도 정치판 안 나갔겠다. 야, 이거 그 왕 사랑 싸움에 뭐 그냥 사랑 이야기에 껴가지고 다 죽어보는데 이거 뭐 누가 정치하려고 이거 무서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숙종에게는 왕비가 3명이나 있어. 인현왕후도 좀 이따 죽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숙종이 14살에 왕이 돼서 거의 제위를 뭐 영조 다음으로 그러니까 약 한 40년 넘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14살의 숙종이 어마어마한 이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맞아요. 그거 아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는데. 그러니까 잘한 이유가 이건 거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환경이. 그러니까 장희빈 편에 있는 남인, 인현왕후 쪽에 서인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때 당파 싸움이 막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숙종 입장에서는 이제 그 여자들을 이용해서
정치 주도 세력들을 계속 가리를 타면서 그렇겠네. 14살의 어린 왕이니까 왕권이 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왕권 강화를 한 거네. 계속 그걸 이제 유지를 하면서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환국이라 그러죠. 환국이다. 한국 우리가 전국을 바꿔준다고. 환기할 때 환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남인의 전국이다. 그걸 이제 서인의 전국으로. 또 서인의 전국이다. 어느 정도 되면 남인의 전국. 이게 조금 이렇게 뭐 균형이 밸런스가 맞게 좀 이렇게 계속 했던 거네요. 그러면.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붕당이라는 게 나쁜 건가라고 생각해야 돼. 이 당시에는 나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때 당시에 왜냐면 붕당을 왕이 하면, 있으니까. 네, 붕당을 하면 그건 진짜 안 되는 거고. 근데 붕당은 자연스러웠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 그치 두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사색당파라 그러잖아. 네. 서인은 소론 노론, 네. 동인은 남인 북인 이렇게 나눠졌던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나쁜 건가?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쵸. 나쁘진 않지. 나쁜 거 아니지. 밸런스 맞춰가는 거니까. 밸런스가 맞는 네, 거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왕이 그러면 이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느 당을 뭐 솎아내고 그 왕이 과연 이 당을 과연 좌지우지했어야 되나? 하지 말았어야 됐지. 그게 이제 애매한 관점이 되는 거지. 그러네요. 그게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옳고 그름이 나올 수 있었어야 됐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렇죠, 있긴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때는 이게 너무 이제 막 그 역모를 계속 누가 고발하면 잡아들여서 없애버리면서 그걸 빌미로 막 없애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세 번의 황국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거든. 서인에서 남인, 남인에서 서인 다시 막 이렇게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박세채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박세채가 이때 탕평책을 주장해.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 골고루 등용하자. 그렇지. 탕평평. 그래서 야 남인 서인 너무 가리지 말고 인재면 등록합시다. 그게 이제 황국 탕평책이라는 걸 처음으로 박세채가 이렇게 올리죠. 이때 근데 좀 유능한 분들 많이 돌아가셨겠다. 이때 많이 남인 서인 돌아가셨죠. 이게 갈리면은 그 파의 수장들 먼저 땄을 거니까 그렇죠. 거의 인재들이 많이 좀 사라졌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박세채 졸기를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당론이 생기자 세상 학자들 중에 편당하지 않는 자가 드물었다. 다 당은 한다. 그렇지, 내가 어느 당이든 속한다. 어디든 그렇게 된다. 근데 박세채만 홀로 의리를 주장하며 편을 가리지 않았다. 좀 끼어박았다. 송시열과 윤증 두 가문이 다투자 선비들도 분열됐지만 박세채는 은혜와 의리로 정론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 송시열과 윤증 같은 경우 이걸 이제 우리가 회니십이라 그러는데 숙종 10년에 일어난 거거든. 둘이 뭘로 이제 나뉜 거예요, 의견이? 회니가 이제 그 송시열이 대전에 살았다고. 회덕. 네. 회덕이라고 하고. 네. 윤증이 논산에 살았는데 그때 논산 지명이 이제 니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회니가인데 이게 윤증하고 송시열은 윤증이 누구 아들이냐면 윤선거 아들이란 말이야. 윤선거가 그때 병자호란 때 뭐 우리 같이 지키자 막 하다가 이제 무너지니까 부인하고 다 자결했는데 자기가 옷 갈아입고 살아서 돌아와서 부끄럽게 살았다. 김집이 받아줘가지고 괜찮다. 근데 그 김집의 제자였던 송시열이 나는 싫은데. 맞아. 둘이 싸웠죠. 했던. 근데 그때 송시열이 자기하고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윤휴라고. 근데 어느 날 윤휴가 야 근데 주자를 내가 읽어봤는데 주자의 이 설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송시열이 거기서 이제 야 너 사문난적이구나 노발대발한 거지. 사문난적이라고. 그 주자의 감히 글에 주자 얘기를 했다고. 야 네가 어떻게 주자 톱을 다냐? 네가 뭐 얼마큼 안다고 네가. 니가 지게. 예를 들어 뭐 스님인데 어떤 스님 와서 이 부처님 이 법고경에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야 네가 부처냐고. 성경에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런 일종의 그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때 윤선거가 윤 말도 맞고 얘기해서.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송시열이 더 화가 난 거야. 나 안 그래도 니 싫어했는데. 윤증.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송시열이 윤선거를 설득해 만나지 마라 앞으로 쟤랑 놀지 마라. 그리고 윤선거가 알았다 안 놀게 막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윤선거가 죽고 이제 아들이었던 윤증이 이제 윤선거 아들이 윤증이니까 윤증은 또 송시열한테 배웠다고. 그것도 같은 이제 사계 김장생 학파들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윤정이 이제 윤중도 이때 대학자였단 말이야. 네. 이제 자기 스승이니까 우리 아버지 그거 묘지문 좀 이렇게 좀 잘 좀 적어주세요 하고 보냈는데 송시열이 되게 안 좋게 적은 거야. 아버지 묘시면 그거를 그래도 약간 그래.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야지. 강화도에서 그 가족을 건드리면 살아나왔고 뭐 이런 거 다 적어놓은 거지. 참 크게 또 막 대쪽 같은 사람이네. 이 대쪽 같은 사람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윤정이 이제 갈등을 때린 거지. 예.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 되나? 그렇지. 스승에 대한 의리를 예의를 따라야 지켜야 되나. 되나? 예. 그래도 아버지 아니냐? 그렇지. 피지. 그래서 윤정하고 송시열이 갈라져 이때부터. 같은 서인이지만 아주 그냥 윤정과 송시열 계열이 아주 이제 여기서 확 붙는 거지. 같은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됐네. 그렇게 되는 거. 이건 뭐 그러면서 이제 송시열 쪽 사람들은 나이들이 좀 많았어. 그러니까 이걸 노장. 노장.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다고. 네. 노장 그리고 이제 윤정 쪽은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소장.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노론 소론으로 이렇게 갈려지는 거지. 노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박세채가 윤정과 송시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람을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계속 중립을 이제. 그래서 숙종 때도 관직 안 나가던 사람이 자기가 간 거야. 야, 제가 그러면 그 관직 맡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올라간 다음에 이제 그 황극 탕평론이란 걸 왕한테 이제 올린 다음에 제가 한번 중재해 볼게요. 그런 거지. 끝내 중재를 못 한 거야. 그게 안 된다 이게. 그 황극 탕평론이 그거였다고. 그래서 서인 남인 뭐 분란 이런 거 많으니까 우리 잠재워야 됩니다. 그리고 붕당 관계를 초월해서 인물의 능력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전부 다 율곡 2 계열의 뭐 사계 김장세 이게 충청도 쪽 사람들이니까 예. 지금 좀 소외돼 있는 영남 출신들도 좀 많이 등용합시다. 영남학파들.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 왕께서 민심의 소재를 잘 파악하시고 이런 것도 정세도 올바르게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엄중히 하십시오. 막 이런 걸 올렸다고. 그게 이제 황극 탕평론이라는 건데 탕평이니까 이제 고루고루 등용하는 거죠. 예. 황극이라는 말은 이제 왕이 인재를 이걸 탕평을 주도적으로 잘 하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올리고 이제 윤정과 송시열 쪽도 아주 그냥 대립을 막아 보렸는데 끝내 안 됐고 그 당시에는 당연히 송시열 쪽이 셌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론편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고. 박세채는 그럼 나는 소론편에 좀 서줘야겠다. 어쨌든 노장들이 세지. 예. 예. 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다가 뭐 그런 뭐하냐 이게 뭐 말을 안 듣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 5년 얼마 안 있다가 한 5년 있다가 예. 드디어 이제 장희빈이 이제 아들을 놓고 원자로 올리고 막 이럴 때 그때. 이럴 때 이제 남인이 또 확 올라가고 이때 이제 서인들이 막 노론이든 소론이든 간에 막 서인들이 막 박살을 나버리는 이때 박살 나면서 자기도 관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야인 생활을 하죠. 그래서 파주에 가서 그 파주에 가면 앞에 또 계곡이 이렇게 흐르는데 자기 그 서당 남계 서당이라는 서당을 지었어. 그 계곡 이름이 남계여서 남쪽으로 흐르는 계곡이라 남계 서당을 지어서 이때 아주 그냥 뭐 많은 인재들을 길러내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박세채가 지어낸 책이 수백 권이에요. 오. 엄청나게 많아요. 박세채는 남계집이 125권이고 와. 동유사우록이 39권, 와. 육내의집이 33권, 와. 남계예설이 20권, 숭효록이 14권. 아이고 나도 다 못 외우겠다. 범학전편이 7권, 춘추보편이 3권, 뭐 심학지결이 2권. 그다음에 별내 진문, 삼내이, 고군문종, 교법, 요지, 선성수필 다 읽지도. 그러니까 수백 권의 책을. 관직이 안 나간 이유가 있네. 아니 이때는 뭐 이렇게 타자 쳐서 책 내는 것도 아니고 다 써야죠. 손으로 쓰는 건데 네. 써서 책을 몇백 권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난 작가가 될 거야. 난 정치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래서 제일 우리가 존경받는 부분은 물론 아까 들어서 알겠지만 그 정도 책을 썼으면 성리학 공부가 얼마나 잘 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학자로서 아주 문명의 반열에 오를만 했지만 그 당시에 탕평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당시에도 살아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남인이 막 나가리 되는 와중에 그 안에서 탕평을 주장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 탕평이 결국은 영조와 정조 때 탕평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몰라. 이 역사의 흐름에서 탕평책이 과연 좋은 건지는 모르겠다. 근데 이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난 생각은 하는데. 근데 결국 탕평책 때 끝나고 나서 세도 정치로 가버리거든. 이제 붕당도 없어져 버려. 이제 뭐 가문 싸움 되는 네, 거지. 그래서 이게 편이 나눠진다는 건 어쨌든 그냥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의견의 대립을 왕이 대립 없이 잘 이끌어 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않나.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숙종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양면이지. 네. 정치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해서 막 권력을 잘 분산시켜서 정치를 잘한 걸 수도 있지만 정치를 잘했다.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켜져야 될 붕당이라는 어떤 그 세력 싸움을 왕이 의도적으로 너무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박살내버린 케이스는 상권 아닌가. 분립이 이제 깨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유도 되게 웃긴 것들이 많단 말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처음에 일어났던 황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일어났던 게 그 경신왕국이라고 1680년에 이제 서인이 집권하게 되는 이 경신왕국이 일어나는 배경도 아주 그 어떤 당시 영의정 허적이었단 말이에요. 영의정이 남인이었다고 허적이. 예. 근데 이제 이 영의정이었던 영의정이면 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잖아. 네. 최고 권력. 근데 이 허적이 자기 할아버지가 시호를 받은 거야. 시호를 받는다면 굉장히 큰 일인 거지. 그래갖고 시호를 받으니까 그날 잔치를 연 거지. 자기 할아버지 시호를 맞이하는 잔치를 열었어. 근데 하필 그날 비가 오네.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그때 궁궐에는 그 유학이라는 그 천막이 있었다. 원래 우리 그 궁중 연희 같은 거 하면 천막 쫙 치잖아. 예. 그 천막이 비가 안 새. 그 천막 기름을 방수였구나. 방수에 기름을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름 유자를 써서 유학이라고. 이 유학을 이제 영의정이 허적이니까 자기가 궁궐에 갖다 쓴 거예요? 갖다 쓴 거지. 그런데 숙종이 그런데 오늘 비 오네. 오늘 그 허적 그 잔치하는 날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 저 유학 갖다 줘라. 그래 됐구나. 그러니까 아이고 전하 허적이 이미 갖고 갔습니다. 말이라도 하고 가져가지. 숙종이 마씨. 야, 내가 빌리진 돈 않겠는데. 야 이건 좀 그렇네. 내가 언제 가져가라 그랬어. 이건 좀 그렇네. 그래서 숙종이 화가 나서 그 당시 남인이 가지고 있었던 군권을 서인한테로 대거 교체를 시켜버려. 군권을요. 군권을. 그러니까. 야 그거 한번 잘못 손댔다가 그러니까 이제 군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또 한번 쳐야겠다는 또 분위기가 살 불잖아. 힘이 생기면 쳐야지. 그러니까 무고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 허적의 서자 중에 허견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아주 그냥 영모를 도모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서인 너희들이 조사해봐. 또 이제 탈탈 터는구만. 그래서 경신왕국이라는 게 일어나서 남인들이 싸그리 제거되고 서인들이 올라갔다는 거라고. 그러다가 9년 있다가 일어난 게 장희빈이 이제 아들을 놓고 이제 그 인현왕후를 이제 폐비시킨 다음에 이제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서인들은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인들 다시 너희들이 아니 된다고 그럼 너희들이 나가니 돼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것도 바꿔먹고 남인으로 바꿨던 거지. 그리고 얼마 있다 5년 있다가 다시 갑술 왕국을 일으켜서 다시 서인을 또 집권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왕국들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이때 장희빈 나가리 되고 막 이랬던 거라. 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박세채가 주장했던 게 바로 황국 탕평론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중립기업. 중립기업. 중립기업 박아서 인제는 항상 고르게 등용한다. 근데 우리가 문묘 18년 할 때 최치원 때도 이 말했어. 최치원. 최치원 때도 최치원이 올린 상소에는 인제를 고루 등용하십시오. 네. 근데 이게 참 어렵다. 신라 때부터 안 됐던 게 조선 때라고 될까? 고루 등용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은 고루 등용했는데 거기서 또 분파가 갈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등용해도 갈린다. 그죠? 어차피 갈린다. 그렇죠. 어차피 갈린다. 어차피 갈린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의견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럼요. 판단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 박세채는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갑술 왕국이 발생하고 나서 다음 해 이때 또 서인이 등록되면서 박세채가 좌의정으로 올라가요. 좌의정 올라가도 정치 안 합니다.
다음에 바로 돌아가시거든요. 아. 파주의 만성정에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결국 박세채의 인생에 있어서는 오로지 학문의 길, 오로지 학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너무 어린 나이에 그 병자호란의 트라우마로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이었고 엄마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공부의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경신대기근 막 이런 거 맞이하고 그러면서 숙종을 맞이하면서 이게 남인과 서인과 그리고 황국을 너무 지나치게 겪었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송시열과 윤증 간에 큰 대립이 발생해서 환희 시비가 붙으면서 중재하기 위해서 탕평의 주장을 해보려 했으나 그것도 잘 안 끝내 되고. 이루지 못했던 게 박세채 인생이었다. 평화주의자. 이거 약간 좀 인간한테 신물났을 것 같다 이거. 내가 만약에 이제 박세채 선생님이었다면 이게 아니, 왜 근데 계속 싸우면 말려야 되고 중간에 끈기 갖고 막. 이 인간들이란 건 안 되는구나. 근데 박세채 입장에서 좀 애매해. 왜냐하면 그때 회니 시비가 일어났을 때 윤증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송시열한테 나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스승님한테 나 이건 잘못됐어요라고는 편지 써야겠다고 편지를 썼다고. 그러니까 박세채가 말린다고 보내지 마라. 하면서 그거를 윤증이 안 보내야 되나? 안 보낼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걸 놔뒀는데 박세채의 사위가 누구냐면 송시열의 손자야. 사위가 사위가. 송시열 손자. 송시열 손자가 봤나 그거를? 송시열 손자가 박세채 딸이랑 결혼했거든. 어떻게 봤대 또 그걸? 그냥 뭐 같이 이렇게 이따가 있으면 뒤져보다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보낼 편지라고? 그러면서 싹 그걸 뺏겨. 몰래. 걔는 또 왜 그랬냐? 그러니까 꼰지른 거지. 참. 그 분란을 만들었네. 송시열한테 이제 꼰지른 거지. 그러니까 이 회니십이라는 게 이렇게 커져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라는 게 이렇게 어긋나게 커지는 경우들이 많다. 뜻하지 않게. 그죠? 뜻하지 않게. 네.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대숙 가서. 그렇지. 대나숙 가서 나 할수 혼자 있지. 임금님기 당나귀기 간데 옆에 친구 와가지고 욕하지 마라. 욕한다고 되나? 답답해서 한번 해봤다. 근데 그때 누가 들었어 그걸.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임금님한테 그 녹음한 걸 들려준 거지. 그러면 이제 임금 빡치지. 이건 빡치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이 발생하고 만들어지더라. 이런 것도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세채를 말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이 주변 배경을 많이 해야 된다. 황국이라는 것도 얘기해야 되고 황국을 다 얘기하기엔 또 너무 어렵고. 그렇죠. 이 당시에 그리고 탕평론이라는 것도 얘기하려야 되는데 탕평론도 너무 이거 얘기하려면 탕평책을 또 영조 정조 때까지 비교해서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어쨌든 영조와 정조 때 탕평 정책이 이제 발생한 건 그 시초가 바로 박세채에서였다는 거고. 시도는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율곡이의 연보를 만드신 분이 박세채예요. 연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네. 1980 생몰년 86년 태어나서 3세 때 뭘 하고 5세 때 천자문을 떼고 히스토리. 12세 때 누구와 결혼해서 쭉다 그 죽을 때까지 나오는 필모그래피. 그 연보라는 게 원래 기원은 중국의 송나라에서 기원을 했던 건데 우리나라에는 최초의 고려 시대 때 이규복의 최초거든. 근데 이제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조선 시대 때 이제 연보를 이제 그 사람이 개인 문집 말고도 연보를 실는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붐이 일어났었단 말이지. 근데 연보를 한다는 건 자식이나 제자가 만드는 거거든. 그렇겠죠.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후계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율곡 2의 연보를 편찬한 게 박세채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율곡 2의 후계자다라는 그걸 이제 할 수가 있는. 나 율곡 라인이야. 율곡 라인이야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연보라는 게 지금 시대에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게 좋다라는 게 있더라고. 아니 뭐 우리들이요? 스스로. 스스로가. 네, 자기 연보를 만드는 거. 좋아요. 저 해봤어요. 네, 연보라기보다는 필모그래피 정리를 하니까 그렇지. 몇 년도에 내가 무슨 작품을 했고 뭐 연예인 누구랑 뭐 했고 막 이런 거 막 적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 그때 감정이 좀 다시 들면서
초심을 좀 찾는 도움도 좀 되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게 일본에서 어떤 작가가 정년 퇴직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서전 쓰기 강좌를 했었거든. 괜찮겠다. 그러면서 연보를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 점검이 되는 거지. 내 인생에 연보가 쫙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서 남은 내가 이렇게 쭉 써보면 후회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쭉 그렇죠. 적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세 시대다. 그럼 보통 뭐 5, 60대 퇴직한다. 그럼 내 인생에 한 절반 살았다 치고 야 남은 절반은 내가 잘 메꿔야겠구나. 아 남은 절반은. 한눈에 내 인생이 좀 들어오니까 뒤를 조금 생각하게 되는 건가? 그렇지. 날 돌아보는 거지. 그리고 내 앞으로의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문묘 18년들은 다 연보가 쫙 나와 있거든. 맞아요. 이걸 보면 우리도 우리 인생 연보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박세채 같은 분도 아주 율곡이 연보를 만들려면 그 생에 굉장히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쫙 정리하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되는 거지 또. 그래서 이게 요즘 세대한테는 그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인스타그램을 해줘 내 거를.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꾸준히 하면 나중에 이제 그걸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을까. 제가 2016년도인가 7년도부터 저 인스타그램을 했는데 그 돌아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이사 오기 전에 원룸 방을 이제 마지막으로 찍어놨던 사진이라든지 옛날 사무실 사진 하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던 옛날 시골집 막 이런 거. 좀 느낌이 사진으로 보면서 그걸 하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옛날 사무실 동네 이름이 뭐예요? 봉덕동. 봉덕번님이라고 불러야겠다. 그 봉황봉자인가? 기안84처럼. 호자 기안도 그런 동네 이름이라며 기안84가. 아니 호 지어주셨잖아요 저한테. 알았어. 기관이라고. 그때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있어 보이게 지으려고 했던 그런 거보다 좀 낮추는 의미로. 호는 좀 뭐 별명이니까 좀 그렇죠. 재밌게 하는 게 좋지. 예. 동네 이름 뭐 이런 거. 동네 이름. 마포 뭐 달성경이라 합니다 저는. 달성에서 하니까. 좋은 생각이고. 예. 어쨌든 이제 이게 율곡 2의 연보까지를 정리하면서 박세채가 어쨌든 문묘 18년으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죠. 네. 올라가게 되고 이때 박세채가 문묘에 올라가실 때 노론들이 그렇게 반대했다고 하죠. 노장들이 노론 계열 사람들은 왜냐면 박세채는 소론이니까. 근데 그걸 누르고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되죠. 뭐 어쨌든 뭐 가장 마지막에 사실 올라가신 분은 김집 할아버지는 아마 고종 때. 고종 때 예. 마지막이네 진짜. 예, 올라가셨을 텐데. 고종, 왜냐하면 순종. 김집은 계속 말이 나오는데도 못 올렸었거든. 못 올린 이유가 있었나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잖아. 그거 안 된다 그게. 안 된다기보다 좀 그렇다. 전례가 없던 일인 거지. 그러니까 문묘 18년 그러니까 조선에도 그 많은 집안이 있고 예를 들어 그 많은 대제학부터 시작해서 사실 뭐 조선왕조 5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 그렇죠. 근데 왜 하필 부자가 한 집안에 부자가 올라가는 다른 집안에서 쌤날만 하네. 집안도 샘난데 왕 입장에서도 사실 곤란할 수 있어. 이게 또 선례가 없으니까. 전례가 없지. 이게 부자가 문묘에 올라간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일 수 있으니까 되게 늦게 올라가신 케이스. 근데 이제 실록들 보면 계속 나오죠. 뭐 김집을 올리고 막 근데 계속 물리치고 내가 좀 더 살펴보겠노라. 막 계속 물리치고. 근데 어쨌든 태어나신 순으로 치면 박세채가 가장 마지막에 올라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묘들이 이렇게 전부 다 올라가 있었고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고려거란 전쟁 하고 있잖아요. 네. 고려거란 전쟁의 왕이 누굽니까? 고려의 왕. 현종. 그렇죠, 현종이지. 현종. 현종 때 우리나라 최초로 문묘 18년이 올라가죠. 그때 우리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알겠지. 설총과 최치원이 현종 때 처음으로 올라가요. 현종 때 시작. 현종 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려에서 최고의 왕을 꼽으라면 현종이다. 그 전에는 이제
저 대국의 그분들만 모시다가 그 중국에 뭐 네. 그 유교 성인들만 있다가 네. 현종 때야 이제 우리나라의 현인들을 모시자. 우리 현인 누구냐? 음. 아 신라의 뭐 아, 그거 현종이 한 거고. 현종이 한 거죠. 현종이 그래서 나중에 그 고려 말에 보면 나오죠. 역대 왕들의 그거를 다 적은 책에 보면 현종 부분에는 흠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죠. 흠이 이분은 흠이 없다. 야, 그 정도야? 현종은 흠이 없다. 이렇게 탁 나오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때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 설총과 채치원이 올라가면서 이제 조선 시대에 들어서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고려 현종 때부터 해가지고 예, 고려 이제 현종 조선까지. 때부터, 예. 조선 시대 때까지 해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문묘 18년들이 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조선 고종 때. 고종 예. 아, 때까지 해서 길게 했네. 길게 했죠. 그러니까 그 신라에서부터 신라, 고려, 조선을 통틀은 1500년의 시간 동안에 삼국부터는 아니고 통일신라 통일신라부터. 때부터,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거의 근데 통일신라 맞지 뭐 어쨌든 네네네. 예. 그 무렵. 예. 예. 어쨌든 1500년의 시간이라는 게 야, 거기서 1500년. 오직 18명 그러니까 1500년 그러니까 이거 엄청 대단해 보이네. 1500년. 와. 그때 이제 초기 분들은 진짜 그 혼란한 시간과 뭐 삼국 통일의 시간 속에서 했던 분들이라면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뭐라 해야 될까 정치적인 성향은 강하다. 네.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은 좀 있긴 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세채라는 인물까지를 우리가 한번 하면서 문묘 18년을 다 한번 훑어봤다. 야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된다 이거. 18번. 이거 한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이 컨텐츠를 이런 거를. 원래 이 생각도 했어요. 박세채 하기 전에 아예 황국편을 따로 하자. 그래서 뭐 정치적인 거 좀 이야기하고. 그렇죠. 황국을 하면 뭐 또 장희빈 얘기 나오고 하면 재밌잖아. 그렇죠. 뭐 숙빈 채 씨도 얘기하면서 막 영조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그냥 영조가 막 자기 엄마 무술이라고 하면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싫어하고 막 그래. 우리 아버지 숙종 몇 장희빈하고 막 이 스토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까지 다 얘기하면 재미는 있지. 근데 너무 길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문묘 18년 편을 빨리 끝내고 싶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황국은 따로 정리하고 아니면 뭐 장희빈만 가지고 얘기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는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마지막에 이제 뭐 송시열도 그렇고 네. 박세채도 그렇고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컸던 일은 뭐 병자호란도 그렇고 이때 명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기근? 네. 그죠. 저는 경신대기근이라는 기근이 진짜. 게 과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런 걸 보게 되는 시대인데. 그렇죠. 그렇지. 온정신으로 살기가 이게 쉬웠겠냐. 그 나라 인구의 10%가 다 죽어버린 네네네. 단 2년 동안. 그렇죠.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고. 그렇죠. 4만에서 2만 되고. 네. 그 시대를 겪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이 시대의 상을 어떻게 이끌려 했던 건가? 그러니까 삶 자체를 어떻게 바라봤을지도 궁금해지. 야 이게 인생 진짜 막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경신대기근을 알지 못하고 이 인물들만 바라보면 붕당 정치밖에 안 보여. 그렇지. 사실 우리가 봤던 이 사람들의 여야 인생이 나눠서 싸우는 것처럼. 막 여야 정치만 보게 되는데 사실 경신대기근 때는 그런 논쟁도 없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당장 사는 것부터 문제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리고 이미 인류는 무너졌어. 그렇지. 이 사람들의 목적은 성리학적 기반의 성인군자로 백성들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올려서 평준화시키자였는데. 근데 이미 그게 무너진 거야. 막 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뭐 하여튼 뭐 자식을 부모가 먹고 막 하여튼 이게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 무덤을 파서 시체 옷을 꺼내 입고 막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미 이런 일이 우리 조선에 이미 벌어져 버렸는데 뭐 이때 이 정치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조선을 이끌어가는 희망은 뭐였을까? 그거가 이제 마지막에 오면 뭐 사실 우리가 뭐 송시열이나 이런 노론 네. 그다음에 뭐 서인들의 정치를 막 어떻게 보면 이때 조선이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럴 만한.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뭐 그 우리 스승님인 사계 김장생의 예를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박세채도 가장 마지막 예의 최고 권위자였거든요. 그 예를 중시한 사람. 그 예학의 종두였다. 이 사람까지 박세채까지가. 그러니까 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극복하고자 했던 무언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 시대 정신을 한번 되살려보고자 한 건 아닌가. 네. 라는 게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런 혼란한 시기 속에 어쨌든 탕평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한번 극복해 보려고 했던.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송시열의 일면도 이해가 된다. 뭐 송시열 같은 경우에도 왕은 이제 북벌하러 가자 그러고 그래 북벌 준비 한참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 기근 경신 와버리고 대기근 막. 와버리고 막. 그 와중에 명나라는 망했다는 소식 들리고 이제 천하가 오랑캐 손에 들어갔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어떻게든 이 조선이라는 나라 속에서 과연 뭘 이상을 추구해서 백성을 이끌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기근은 진짜 답도 없는 거라서 기본 욕구가 안 채워지는데 뭐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 임진왜란 전까지 율곡이까지 태계 이왕이나 이분들은 그나마 괜찮았다 내가 볼 때. 먹는 건 먹었다. 임진왜란도 안 일어났잖아 그때까지는. 근데 그 이후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경신대기근까지 오는 조선의 100년은 환경이 너무 안 좋았다. 너무 힘든 시기야. 예. 라는 거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묘 18년이 존재하게 되고 이 문묘 18년은 이제는 우리가 유교 국가가 아니다 보니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 무슨 이제 뭐 4대 종교, 뭐 5대 종교 이렇게 얘기할 때 유교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유교가 들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하면 이제 스님들, 뭐 신부님하고 목사님들하고 그 유교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정교님들 오시고 이제. 네. 예. 근데 그럼 이건 이제 과연 유교라는 게 우리에게는 이제 종교성을 가지나 이제? 거의 일반민한테는 종교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종교성. 학문적으로 보는 게 좀 많고.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유교라는 게 고전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기독교가 나 불교가 더 이상 종교화되지 않으면 고전이 되는 거죠. 성경과 그렇죠. 불교. 네. 그렇죠. 이제 우리에게 유교는 이제 그런 느낌이고 그런 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 성당으로 치면 어디지? 명동성당? 제일 우리나라에 중심되는 네. 종교의 핵심지. 뭐 가톨릭에 있어서 성당이 명동성당이라면 우리나라 유교의 핵심은 성균관이거든요. 성균관. 지금 이제 성균관 대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성균관이고 성균관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렇게 대성전. 재지내고 모시고. 문묘 18년들이 모셔져 있는 예. 대성전이라는 거. 그렇지. 이 대성전이 서울의 중심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시는 모든 곳에 향교는 있다. 그렇지. 그렇죠. 예. 그 모든 곳에 향교가 있는데 향교에는 반드시 대성전이 있고 거기 문묘 18년들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문묘 18년은 우리가 들으면 아는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도 있지만 네. 그렇죠. 우리 동네에 있다. 있다. 모든 사람들 동네.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다. 생각보다 가까운 우리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이분들은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지. 대구 향교도 있죠. 대구에는 대구 향교 그렇죠. 있죠. 대구에도 뭐 향교가 몇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향교에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문묘 18년이라는 분과 사실 지금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역사적인 선조지만 네. 이 당시에 여기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사제제사제 성직자 사제, 세인트. 성 베드로 그렇지. 하는 거지. 성 박세채 뭐 이런 거지. 그렇죠. 성 뭐 송시열 성인이죠, 성인. 성인이 이제 문묘 18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현이라고 붙거든. 현인인 거. 현인. 그러니까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지. 현인은. 그래서 이런 문묘 18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쭉 다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향교 주변의 동네에 한번 놀러 가실 일 있으면 대성전은 아마 닫혀 있을 거예요. 그렇지. 대부분 잠겨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대성전은 대부분이 문화재일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은 좀 1년에 그 공자와 문묘 18년에게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석전대. 석전 대제 때만 이제 거의 오픈을 하는 편이죠. 근데 일반 향교 그 외산문 열어놓나요 보통? 열어놓는 데도 있고 안 열어놓는 데도 그래요? 있는데 대부분 잘 안 열어놓죠. 그죠. 왜냐하면 그쵸. 대성전은 대성전이잖아요. 전 우리가 이름이 전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건물에 이제 전자가 붙으면 네. 그건 엄청 높은 그거니까. 신이 계신 왕이나 신이.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야 대웅전이 문이 열려 있죠. 지금도 신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죠 대웅전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교에 우리가 아무도
뭐 매일 저녁 되면 이렇게 싹 오셔가지고 대성전 문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절하고 오시는 분이 없으니 완전 놓겠지. 그렇네. 이미 이제 그곳은 공간이라는 곳이 예. 사람 왕래가 좀 있어야 또 그래도 온기도 돌고 그런 그렇죠. 건데. 근데 사실은 그래서 좀 무서워요. 너무 서늘하죠.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너무 안 들어가니까 대성전 한 번씩 들어가 보면 기운이 좀 맞아요. 서늘해요. 서늘하지. 혼자 해질녘쯤에 대성전 앞에 있어도 무서운 것 같아. 아니 있어봤어? 무서워. 혼자 있으면 무서워. 이 박세채도 과거 급제하고 성균관 들어갔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까? 야, 저 성균관에 내가 들어갈 줄이야. 들어갈까? 이런 그런 생각은 안 했겠지. 그렇겠죠. 그러겠죠. 낮추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을 공부가 된 만큼. 그러니까. 전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인생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몰라. 나중에 내가 뭐 할지 몰라. 어디에 내가 내 이름이 올라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희 인생은 한번 살아볼만 할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 자, 아직 이제 다음 화 주제를 정하진 않았지만 네. 일단 홀가분하게 문로 18연을 이렇게 한번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마무리.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마치고 다음 화에 색다른 주제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 전에 이제 저희 뭐 유튜브 공보 좀 잠깐. 예. 저희 보성 TV에 이제 팟캐스트 컨텐츠 말고 네. 좀 더 인문학적인 컨텐츠들이 좀 올라갈 건데 저희 다음 화까지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니까 너무 또 오래 기다리실 수도 있고 혹시 심심하시면 오셔서 유튜브에 이제 보성 TV 치셔가지고 오셔서 보시면은 저희가 또 이제 요런 스타일의 다른 주제들로 좀 인문학 컨텐츠를 다루고 있으니까 맞아요. 오셔서 좀 많이 봐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맞아요. 지금 제작 한 편 했잖아요. 그 이제 한 편 다 돼 가죠. 네. 영화와 드라마로 보는 역사 속 이야기. 그렇죠. 네. 예,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한번 놀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음 화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기까지 들어주신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건 18부작. 18부작이죠. 네. 그렇죠. 거의 한 편 다 1시간이면 그렇죠. 18시간. 하루 꼬박 들어야 되는. 네. 자, 다음 화에 색다르게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